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우리 현대차증권의 노은창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다음으로 진짜 재미난 순서입니다. 우리 노은창 센터장님께서 지난번 모임 저희 대담하고 나서 CES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CES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드디어 다녀오셨습니다. 전체적인 소감, 이번에 CES 다녀오신 전체적인 소감 어떠실까요?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거의 안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가고 그래서 한 거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 2군데 정도 온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간 시간보다 자가격리가 더 길어서 사실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도 애로가 좀 많았고요.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많았죠. 저도 아시아 컴퍼니들을 가서 좀 부스에 가보면 상당 기업들이 다 한국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CES는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되게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미크론도 되게 많이 퍼져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참석한 한국 기업들 중에 확진자도 많았고, 오면서 확진을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 미국에서 걸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전세기도 투입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은 많았지만 그래도 기술의 방향은 간다는 거고, 이번 CES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거는 CES가 이제 얘기한, CTA가 얘기한 여러 가지 기술 방향 이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큰 것 같고요. 하나가 이제 친환경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 SK도 삼성도 키노트에서 친환경을 많이 얘기했고, ESG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이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보틱스가 정말 중심인 것 같아요. 로보틱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도 총수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로보틱스 관련해서 사실 현대차 부스에 로봇밖에 없어요. 물류 로봇부터 해가지고 스팟이라는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든 그런, 그래서 사실 로보틱스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다 공개를 하면서,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계속 기장은 커질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메타버스는 사실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옴니버스라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사실은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어쨌든 간에 좀 엔비디아 GPU 쓰는 사람들은 무료로 그 플랫폼에서 좀 손쉽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엔비디아의 예장형 GPU는 시장 점유율이 80%인데 못 도망가게 더 묶어버리는 거죠. 인텔도 이번에 새로운 예장형 GPU를 공개도 하긴 했지만 인텔이든 AMD한테 가지 말고 너희는 계속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쨌든 간에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환경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쉽게 만들도록 하는 쪽이었고, 칩 회사가 플랫폼으로 넘어온. 그렇죠. 물리적인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저는 옴니버스라고 보고, 여기에 자율주행 쪽에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제일 앞서 있고요. 반테슬라 진영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이 되는 기업이죠. 근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인 핵심인 특히 컴퓨팅 반도체를 멀티 소스로 쓰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스마트폰도 삼성이 타이젠이랑 앤드로이드랑 윈도우 모바일, 신비안은 안 썼죠. 참 팜OS 이렇게 4개를 썼거든요. 다 정리하고 이제 안드로이드만 쓰는 것처럼. 근데 하물며 완성차는 볼륨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멀티 소스를 쓰기는 힘들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엔비디아가 되게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그 반도체든 아니면 우리 게이머든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 관련된 GPU든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중독시켜가지고 락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쨌든 변화를 있었고, 하여튼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퀄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좀 배우를 했고, 또 메타 모빌리티라고 또 현대차에서 또 그 부분을 얘기해서 메타버스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랑 연관되지만 결국 이제 그래픽 GPU가 정말 주인공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는 저는 ESG, 친환경, 그 다음에 로보틱스, 메타버스, 그 다음에 GPU 이렇게 좀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U.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금 방송하는 녹음을 하는 이 시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진짜 고점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과연 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기회가 온 것인지 한번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너무 주식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구독자 좀 생각보다 적게 증가한 거 가지고 주가가 2020년 초로 다시 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되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건데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예장형 GPU 시장 80% 회사인데 GPU 중심으로 이 시장이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용도로 그냥 게임이든 그래픽이든 뭐 3D 그래픽 가속이든 이런 쪽이 아니라 네. 다른 범용 용도로 간 게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에서는 또 막강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든 자율주행이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저는 뭐 우리 누구나 다 하드웨어 회사로 보지만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 역량 그런 게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뭐 지금 테슬라가 자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에다 팔 것 같진 않고 지금 예. 테슬라를 보는데 공장을 이렇게 열심히 짓는 거 봐서는 자기네가 직접 그 애플처럼 예.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모두 다 아우르는 회사로 가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선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테슬라 진영과 예. 자율주행 기준으로 보면 반 테슬라 진영 아니면 상대 테슬라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거기서 누가 먼저 강자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iOS,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구도가 짜질 건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 중에서 제일 앞선 회사는 아마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멀티 소스를 쓰기가 완성차 회사들이 가뜩이나 반도체 모르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는 좀 힘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향후에 오히려 여기 시장에는 이제 애플이 이제 애플카가 오면 애플은 자기가 직접 반도체 설계를 다 할 거거든요. 우리 M1 칩을 뭐 PC 향으로도 직접 맥북 향으로 하듯이 그래서 결국 애플은 자기가 테슬라처럼 오히려 애플이 반도체는 더 세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애플카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본인이 직접 설계할 거고 그래서 테슬라 애플이 될 거고 나머지 완성차 회사들은 여기서 뭐 테슬라처럼 반도체를 개발해서 탑재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엔비디아 한테 또 많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하이페리온 8이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 자율주행을 위해서 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센서들을 더 탑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테슬라의 하이페리온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 센서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드라이버 오린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제외한 걸 사실 지원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오린 첫 번째 제품은 뭐 카메라 당연히 비전 카메라, 초음파, 레이더였다면 이제는 라이다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다 회사들은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정답이면 이제 자동차에는 탑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일부 뭐 물류 로봇이든 로봇 쪽에는 탑재가 되겠죠. 저속으로 잘 움직이니까. 근데 자동차에는 이제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에는 탑재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봤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보호막 역할을 할 정도로 이번엔 또 새로운 칩에는 라이다도 지원을 해서 엔비디아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성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체형 그래서 뭐 반도체랑 완성차를 동시에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랑 엔비디아를 솔루션을 쓰면서 이제 완성차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또 단점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이제 데이터 하베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적해 나가면서 좀 더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여줘야 되는데 아직 나머지 완성차 회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죠. 이제 다행히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아직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니까 제도적인 정비도 더 필요하고 그 사이에 얼마만큼 단점을 채우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그때가 되면 제도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는 이제 애플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 상당히 좀 뭐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지금이야 자동차 반도체 부족이 제일 단기적인 걱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생존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영혼 없이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여러 개의 솔루션을 합칠 수도 있는데 그냥 각자 그냥 써서 원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쇼티지도 나고 그다음에 합쳤을 때 그러니까 MCU 각각이 아니라
이거를 시스템 온 칩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까지 깊어지니까 좀 저희가 보더라도 CS 저도 사실 다양한 IT 박람회를 많이 갔지만 CS처럼 이제 자동차 회사가 중심이 되는 IT 과거부터 이제 GS가 이제 거의 모빌리티 박람회가 됐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봤죠. 예, 자동차 회사들이 키노트도 많이 하고 네. 이번에 뭐 GM CEO도 키노트 했고 또 정유선 회장도 어쨌든 키노트를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모빌리티 박람회인데 그 모빌리티가 뭐 정말 보면 우리 완성차 이런 회사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 그럴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반테슬라 진영의 대표 기업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완성차 회사들한테는 완전한 좀 의미 있는 뭐 자율주행과 두 번째는 너무 코스트가 올라가도 안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솔루션이 보니까 센서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 말은 원가의 부담도 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소모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센서를 많이 쓰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테슬라랑 또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걱정도 저는 좀 많이 근데 생겼습니다. 의외로 구글 쪽에서 당연히 우리는 테슬라 아니면 반 테슬라 지금 애플과 구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글 쪽은 뭐 이렇게 이쪽 관련해서 옛날만큼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구글이야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을 하지만 어쨌든 그 뭐 반도체를 그쪽을 직접 그렇지, 뭐 안 자율주행 하니까.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반도체는 결국 이제 NPU하고 GPU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CPU야 사실 그냥 뭐 CPU도 물론 이제 요즘이야 뭐 ARM 베이스로 CPU를 많이 만들어서 붙여서 쓰긴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 자율주행이랑은 동시에 다양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GPU를 통해서 CPU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차라리 NPU를 잘 해버리면 되죠. 네. 테슬라는 이제 GPU는 그냥 말리 GPU를 씁니다. ARM에서 그대로 받아서. 네. 근데 이제 NPU에 있어서 테슬라는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 하베스팅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자율주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는 자율주행 차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은 뭐 본격화되지 않은 예, 거죠. 레벨 뭐 2 정도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럼 지금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나 네. 이런 엔비디아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이 지금 있긴 있는 겁니까? 엔비디아 자율주행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다임러 우리 현대차 최근에 60km 네. 자율주행 성공했다는 그 차. 예. 그래서 현대차도 또 60km 자율주행. 예.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라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쪽으로는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반테슬라 진영은. 그리고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은 제규어 정도 랜드로버 그게 작년에 썼고 올해는 뭐 볼보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확대가 되는데 저변을 확대하기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회사인 뭐 삼성, 엑시노스 여기는 뭐 아우디에 탑재됐던 뭐 폭스바겐 하지만 아직은 주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엔비디아 솔루션이 제일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도 있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 솔루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저는 뭐 최근에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CES 키노트에서 제일 주목할 회사는 엔비디아랑 저는 인텔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엔비디아 조금만 더 여쭤봐.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의 자율주행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네요. 중국의 자체 기술이 아니고 엔비디아의 기술이면 좀 상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기차 회사들은 다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죠. 예, 뭐 시펑이든 알오토든 그다음에 뭐 우리 하여튼 많이 알고 있는 니오든 다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고 있으니까 물론 중국도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도 요즘은 어쨌든 반도체 고기가 많이 막혔지만 팹리스는 여전히 중국은 경쟁 엄청나죠.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솔루션 이에 자체 솔루션을 쓸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에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엔비디아 솔루션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사실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주행 뭐 자율주행하는 거 막 각자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 엔비디아 솔루션을 써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뭐 이거는 상당 부분 저 테슬라하고 경쟁은 되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직도 고칠 건 상당히 많군요. 그 센서를 너무 많이 붙이고 라이더까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요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테슬라의 도제 시스템하고 싸웠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면은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GPU가 워낙 경쟁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키노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레벨 2 정도에는 데이터 센터의 GPU가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U가 들어간 서버가 이제 한 2,000개 정도면 된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레벨 4 정도 되면 한 25,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GPU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자율주행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엔비디아가 또 그런 제너럴 퍼포스 GPU가 또 경쟁력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자율주행을 허락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시간은 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제 직접 이제 충성심이 아주 큰 그런 드라이버들을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축적시켜 주는 거고 엔비디아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아직 제도적으로는 이제 제도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되려면 시간은 더 필요하니까 그때의 지금의 단점들을 좀 잘 극복을 하고 우리 파트너사들이랑 어쨌든 데이터 하베스팅을 좀 열심히 해야죠.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가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또 있는 거네요. 예, 자율주행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GPU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CES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엔비디아가 키노트에 포함은 시켰지만 그 GPU의 제일 어떻게 보면 성장은 제너럴 퍼포스 GPU 데이터 센터인데 그거는 사실 뭐 인텔도 그렇고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서는 굳이 그런 내용을 포함 안 시키죠. 소비자 제품 위주로 자동차랑 우리 노트북 위주로 반도체를 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율주행의 자동차에도 GPU가 들어가지만 데이터 센터에도 GPU가 더 큰 게 들어가거든요. 이 동시에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에 조그만 GPU가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는 막강한 GPU가 그렇네요. 아까 말한 대로 25,000개의 GPU가 들어간 그러니까 서버 25,000대가 자율주행 전용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뭐 삼성, SDS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3만 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글 캠퍼스든 아니면 텐센트든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10만 대 들어갑니다. 근데 자율주행용 GPU 레벨 4에 25,000대라는 거는 SDS 데이터 센터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은 아마도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뭐 많은 지역에 그런 게 또 전용 데이터 센터가 아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 데이터 센터 반도체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소비자 제품, 아까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 제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그래서 뭐 3D 컨텐츠를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GPU 유저들한테 무료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어쨌든 그쪽을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 하면 물론 유닛으로는 제일 크죠. PC 중에서는 데스크탑이 연간 9천만 대고 노트북이 한 2억 4천만 대 작년 기준으로는 됐는데 근데 노트북은 뭐 간단한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좀 어려운 워크스테이션 작업은 데스크탑으로 많이 했다면 최근 트렌드는 이제 노트북이 이제 프라임한 제품이 돼서 실제로 어려운 작업도 노트북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 게이밍 노트북 그다음에 우리 스튜디오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든 아티스트든 디자이너들이 아주 막강한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컨텐츠 먹고 살 컨텐츠를 만드는 맞아요. 거고요. 유튜브도 이제 좋은 애플의 이번에 맥북을 가지고 유튜브 만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하드웨어가 이제 좋은 노트북은 그런 제품은 또 게이밍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아주 고사양 노트북을 쓰는 유저들을 옴니버스에서 묶어버리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은 이번에는 뭐 사실 그런 플랫폼 위주로 얘기는 했지만 제품도 물론 이번에 뭐 공개한 제품도 있지만 이번 제품까지는 뭐 팔라노에서 만드는 암피어 아키텍처고 내년에 이제 호프 아키텍처라는 제품으로 드디어 엔비디아가 5나노에서 5나노면 이제 EUV를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제품은 아마도 TSMC에서 양산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 초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5나노의 하퍼 아키텍처라는 엔비디아가 부르는 네이밍인데요.
어쨌든 GPU의 원환호 시대가 내년에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여는 거고, AMD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GPU를 몇 개 공개를 했죠. 나데온 GPU를 공개했는데, 어쨌든 AMD는 아직은 뭐 그 7나노에서 GPU를 만들다가 이제 6나노에서 가는 거고, 이제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5나노에서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AMD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라이젠 7000이라고 CPU, 네. GPU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내장형 GPU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리서스가 이렇게 들고는 왔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었고요. 어쨌든 그 제품부터는 이제 PCI 5.0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DDR5는 이번에 이제 3월에 나올 제품에도 DDR5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네. PCI 4.0만 지원하고요. 네. 5.0은 라이젠 7000인데, 라이젠 7000은 올 가을에 나오는데 이 제품도 다 5나노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TSMC가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바쁘면 삼성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물량이 본선 효과가 나머지 덜 중요한 제품은 삼성한테 많이 몰릴 수가 있어서 삼성 파운드리도 뭐 정말 GPU든 CPU든 뭐 내장형 GPU가 탑재된 뭐 APU 같은 제품들도 그렇고 다 5나노에서 만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다 올라가고 하면 전력 소모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네네. 게이밍 노트북이든 뭐 네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우리 스튜디오 노트북이든 그러면 이제 D램이라도 좀 저전력으로 가야 되고 SSD라도 저전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메모리 반도체 회사한테도 기회 요인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그 노트북은 당연히 DDR5가 돼야 되고 뭐 사실은 CES에서 지금 반도체 제일 중요한 거는 서버 쪽인데 네. 그쪽 얘기는 주로 6월 달에 있는 컴퓨텍스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만에서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박람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서버 쪽은 주로 거기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어쨌든 CES에서도 노트북이 정말 이제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OTT 많이 보고 예. 그 다음에 게임 많이 하고다 보니까 좀 더 막강한 게임을 데스크탑에서 하지 말고 노트북에서 해라.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예. 컴퓨터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네. 이제 CPU 중심이 아니네요. GPU가 정말 중심이 됐고 그래서 GPU가. GPU가 네. 예. 그래서 우리 인텔에서도 라자 코돌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 네. 스카웃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번에 AMD에서 이제, 예, 맞습니다. 스카웃 예장형 GPU도 이번에 공개해서 네. 제가 자료에도 있지만 그 인텔에서 딥링크라는 기술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예. 그 지금까지는 어디죠? CES, CES에서 나왔던 엔비디아의 예. GPU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번에는 예. 인텔로 좀 인텔이 넘어와서. 이번 키노트에서 제일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인텔이 어쨌든 예장형 GPU에 대해서 이제 아크 제품이 50개 제품에 탑재될 거다. 근데 그게 뭐 크게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CPU에 붙여서 파는 입니다. 거예요? 그 예장형 GPU 자체를 이제 PC에서 50개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공급을 한다는 건데. 자기네 이제 CPU 공급하는 PC 회사들한테 예. 자기네 내장형 새로운 네. 우리 예장형 GPU 시장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랑 AMD가 8대2로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이 인텔이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오는데 과연 잘할까? 네. 비록 라자 코드니까 개발은 했지만 네. 잘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G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 GPU 회사는 2개밖에 없지만 네. 그래픽 카드는 되게 많죠. 대만의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래픽 카드가 워낙 비싸니까 네. 제가 봐도 인텔 거 쓸 것 같아요. 너무 적당한 비쌌기 성능이면, 때문에. 예, 적당한 성능이면.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글로벌하게 이제 GPU 쇼티지가 인텔한테는 오히려 빨리 소프트 랜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컴퓨터 만든 조립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립하면 안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그냥 메이커 거 사야 돼 하는데 메이커 게 350만 원, 4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이 예. GPU 가격. 예. 그리고 심지어 게임 제대로 돌리려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렇죠. GPU 달아야 된다. 예. 너무너무 놀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텔이 이번에도 이제 딥링크라는 기술을 공개를 한 게 저는 되게 좀 가슴에 와닿은 게, 어쨌든 간에 인텔은 내장형 GPU 시장 점유율은 68%에서 70%입니다. 네. 왜냐면 나머지는 AMD일 거니까. 네네. 어쨌든 AMD는 이제 내장형 GPU를 이제 APU라고 자기들은 부르거든요. CPU, GPU 일체형을. 그래서 인텔은 이미 내장형 G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게임은 아니지만 뭐 대충 이제 평범한 게임 정도는 뭐 네. 가동해도 됩니다. 근데 좀 더 막강한 게임을 즐기려면 예장 GPU를 하나 더 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인텔이 이제 예장 GPU를 만드는데 자기 내장 GPU가 있잖아요. 네. 두 제품 간에 컬래버레이션 하는 게 딥링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상 그냥 우리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PC 같은 거 보면 따로 예. 그래픽 카드 따로 안 꼽고 그냥 판에다 있는 거로 예, 맞습니다. 돌아가니까 예. 그게 이제 내장형 예. GPU인데 예. 이제 거기다 이제 제대로 된 걸 뭘 하려면 외장형 GPU를 꼽는데 주로 엔비디아와 AMD 걸 꼽았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인텔이 외장형 GPU를 만들고 그러면 예. 그게 기존의 내장형 GPU하고 호환이 서로 되면서 콜라보레이션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그것도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GPU 가격이 또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픽 카드 가격이 그래서 결국 인텔이 자기 내장 GPU랑 자기 예장 GPU끼리에 서로 시너지를 내면 뭐 유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의 그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는 어쨌든 예장형 GPU 사업 자체가 저는 조기 안착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예. 그리고 내장 그럼 GPU에서 없으니까 좀 또. 도와주고 하니까 서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공개는 안 했지만 이제 인텔도 보면 아까 어쨌든 나자 코돌이가 그거 하려고 뽑은 건 아니고 엑사스케일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GPGPU도 이제 이번에 공개는 안 했고요. 작년에 이제 일부 제품을 보여주긴 했죠. 제품명은 폰테베큐라고. 폰테베큐. 예. 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폰테베큐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 6월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일부 데이터 센터 왜냐면 인텔이 사파이어 FPGA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호환이 좋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거랑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뭐 슈퍼 컴퓨터나 이런 쪽은 엔비디아 거를 쓰겠지만 그래도 일부 저용량 하여튼 저사양 엔터프라이즈 들어가는 일부 제품들 이런 쪽은 저는 마케팅도 될 것 같아요. CPU 팔면서 GPU 같이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 뭐 펀치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GPU 값이 그래픽 카드 값이 300만 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 좀 싸게 돌아가는 그래픽 카드를 팔아준다면 예. 또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죠. 예. 사용자 입장에서.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엘더레이커야 뭐 작년 말에도 나왔고 이번에 데스크탑용이랑 일부 또 노트북용 제품 여러 개 공개했지만 뭐 사실은 PC 시장이 그렇게 반도체에서는 뭐 심리적인 거지 마켓 사이즈에서는 크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인텔은 좀 그래도 볼 게 뭐 엘더레이커랑 그다음에 예장형 GPU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끼리 서로 연동되도록 요즘 보면 LG 그램 보면 디스플레이 하나 더 들고 다니고 우리가 보통 모니터 2개 있어야지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인텔의 그 이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개한 거는 어쨌든 맥북이든 아니면 X86 노트북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연동되게 멀티 디스플레이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 공개도 했고 해서 인텔이 유저 프렌들리하게 조금 변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 삼성 하이닉스한테 인텔은 경쟁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텔이 제품 적시에 나와야지 우리 그렇지. 메모리가 잘 이제 팔리니까. 적시에 공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텔이 조금 정신 차린 거는 좀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주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도 다른 그거보다는 반도체비도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하나도 안 빠졌죠. 하나도 안 빠져. 그게 이건 CES 효과가 CES 때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키노트 하고 나서 주가가 그날 한 5%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인텔도 저는 약간 좀 반격하는 카드가 그래도 좀 현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모빌아이와 워낙 또 인텔이 원래 이스라엘 하이파의 연구소가 이스라엘만 연구소가 4개 있어요. 하이파 연구소 하이파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텔아이브에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되게 또 훌륭한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이번 엘더레이커는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만든 걸로 아는데. 저 하이파 연구소에서 만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저기 오리간에도 연구소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걸 뭐라 그러나? 아이브론인가 맞아도 무슨 브론인가? 도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멀티 네. R&D를 하면서 서로 제품끼리 나왔는데 어쨌든 모빌아이도 어쨌든 이스라엘 기업이고 그래서 모빌아이가 이번에 참 공개한 칩 중에 보면 새로 모빌아이 울트라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 10개 칩이 SoC가 이제 3D 패키징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인텔이 잘하죠. 3D 패키징의 절대 강자는 TSMC 그리고 삼성도 이제 HQ하고 이런 쪽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인텔은 원래 EMIB라고 해서 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모빌아이 그 3D 패키징된 그 칩을 보니까 인텔과의 시너지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키노트에서는 되게 좀 두 기업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저는 되게 좀 특징적이었고 퀄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제
부스에도 가서 좀 스냅드래곤 라이드 같은 거 보니까 퀄컴 아직 라이더 지원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두 개의 라이드가 들어가서 스냅드래곤 라이드 들어가서 뭐 어쨌든 좀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자동차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멀티 소스를 쓰려는 의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성차사들이. 네. 그리고 AMD는 어쨌든 신제품 공개했는데 이번에 공개한 그 제품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사수가 이렇게 제품 한번 들어주고 라이젠 7000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데 5나노 기반이고 네. 어쨌든 간에 PCI 5.0이랑 DDR5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PCI 5.0이 되면 SSD가 PCI 5.0이 되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더 교체가 되면서 더 어떻게 보면 고성능으로 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픽도 어쨌든 뭐 GPU도 또 새로운 거로 또 아마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제품 로드맵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미세화된 칩들이 장착되면서 DDR5와 PCI 5.0을 다 대부분은 인텔이나 AMD가 다 지원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교체 수요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올 하반기는 네. 이제 여건이 되는데 이제 그 가시성이 보이면 이제 주가는 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1월이 되게 춥고 맞아서 날씨는 별로 안 추운데 그죠? 전체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는 되게 좀 많이 추운데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사파이어 래피드도 어쨌든 간에 원래 매스로 가는 거는 그래서 DDR5가 서버에서 10% 되는 시점이 원래 3분기예요. 네. 그래서 3분기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가 그만큼 제대로 공급이 되는 거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또 우리 유명한 트렌드 포스랑도 한번 더 하고 왔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어떻습니까? 퍼포먼스는 지금은 뭐 대부분 뭐 양산은 들어가서 벤치마크 테스트는 좋게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분명히 뭐 아이스레이크보다는 상당히 좀 뭐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CPU 자체도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주변 기기랑 연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DDR5랑 PCI 5.0에 대해서 그 기반의 SSD랑 그다음에 좀 더 괜찮은 GPU랑 이제 좀 더 같이 잘 워킹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 제품 자체는 순항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쨌든 뭐 사파이어 래피드는 아니지만 또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우리 이번에 삼성에서 엑시노스 200 가지고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네네, 많았죠. 근데 결국 이제 AMD의 이제 RDNA2 그 GPU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발열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발열이 전력을 많이 쓰니까 발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곧 개선시켜주는 기술도 되게 AMD랑 NVIDIA는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신제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교체 수요에 어떻게 보면 빌미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들이 되게 올해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8나노에서 만든 제품을 엔비디아는 내년부터는 5나노에서 만들 거고 AMD 같은 경우는 7나노에서 만든 제품은 이번에 공개한 건 6나노에서 만들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메인은 5나노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5나노에 이제 노트북 제품들 하반기에 나올 거고 CC 서버 쪽은 AMD가 이제 5나노 제노아가 아마 2분기 후반 아니면 3분기부터 양산되고 그래서 뭐 인텔은 사파이어 랩시도 그렇고 엘더 레이크도 그렇고 다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전력을 이제 그 제품 자체는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죠. 신제품 신규 CPU랑 신규 GPU는 성능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력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뭐 일부 제고시킬 수는 있겠지만 더 쓸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제로섬이 돼야 그러니까 토탈인 전력 사용량이 너무 크면 ESG랑 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DDR5가 좀 조기에 안착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DDR5가 PCI 5.0 DDR5가 붙으면 그 연료 그 소비 전력을 줄이죠. 소비 효율을 얘네가 빨리빨리 그 일을 덜어줘서 CPU에 일을 덜어줘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예, 전력 소모도 소비 전력도 1.2V에서 1.1V로 주는 효과도 있지만 DDR4보다 DDR5가 대역폭 자체가 보통 DDR4가 이제 2600MHz에서 3200MHz라고 하면 DDR5는 480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7200MHz까지 갈 거니까 2배 정도 대역폭이 넓어지면 천천히 보내면 데이터가
그만큼 배터리 사용이 많아지겠죠. 한 번에 더 빨리 보내버리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DR5는 소비 전력과 그다음에 전력 사용의 효율성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노트북이 이제 게이밍이든 스튜디오든 이제 메인 역할을 더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노트북 비중이 이제 노트북이 워크스테이션급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트북에서도 아주 많은 어떻게 보면 전력 사용을 할 거고 더 그때 이제 DDR5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DDR5의 저는 침투율 자체는 되게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서버와 동시에 같이 이제 탑재율 자체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같은 건 AMD도 사실 이번에 공개한 뭐 제품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나올 제품이 저는 메인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CPU랑 GPU 신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기 인텔 얘기를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폰테베키오에 대해서 그 테라토스인가? 예. 그 테라플롭스. 예, 그 초 단위로 조 단위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거죠. 예, 그 처리 능력을 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과거 다른 GPU에서 볼 수 없었던 수치를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높은 수치를 얘기해서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봐도 그거는 좀 확인이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인텔이 어차피 GPU는 내장형은 했던 회사니까 뭐 노트북 쪽 뭐 아크 같은 제품들은 뭐 언제든지 뭐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들 수 있지만 GPU는 좀 목적이 다른 용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CPU의 연산하고 이제 GPU의 연산 방법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입체적인 벡터 연산 기술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폰테베키오는 약간 캐릭터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PC용 GPU랑은.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제품, 엔비디아 GPU보다 좋다? 뭐 그거는 좀 단순하게 일부 성능은 앞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만족도는 좀 아직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인텔 입장에서는 이번 GPU는 뭐랄까 출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CPU에 여전히 서버 쪽에서는 점유율 92%고 PC 쪽에서는 여전히 70%인 회사입니다. 인텔이 절대 뭐 주가는 안 됐지 여전히 그 정도면 아주 주목할 만한 점유율인데 근데 GPU가 내장형 말고는 없었죠. 안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이든 데이터 센터든 그다음에 물 좀 드시고 그래픽이든 물. 그 PC든 전부 다 GPU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텔이 이제 GPU 시장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GPU 시장 자체도 뭐 작년 기준으로도 한 170억 불이 넘었습니다. 20조 이상 시장이에요. 그 시장을 무시할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인텔이 이제 CPU가 있으니까 뭐 과거에 인텔이 이제 서버 CPU 팔면서 3D 낸드까지 이제 같이 끼어 팔기 많이 했거든요. 그 낸드는 이제 하이닉스에다 넘긴 거고. 예, 그래서 뭐 GPU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만 되면 CPU가 있으니까 끼어 팔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건 것 같아요. 인텔이 뭐랄까 수세에 몰려 있었던 게 GPU를 꺼내 들어서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사람들한테 약간만 먹히면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이 바뀌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리고 GPU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CPU 성능도 좋고 하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안 차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는 조금 적은 것 같고 가장 이번 그 CES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좀 어쨌든 스팟이란 로봇도 공개를 하면서 어쨌든 뭐 메타 모빌리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IT 회사 중에서는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CES 컨벤션 센터에는 부스가 없었지만 따로 이제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폴더블 제품 새로운 제품들도 공개를 했고 두 번 접는 거 그다음에 QD 디스플레이를 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TV 전략이
기존엔 QLED에서 이제 마이크로 LED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너무 비싸니까 1억이 넘는 TV를 그래서 너무 커요. 제가 봐도 대중적으로 좀 안착하려면. 근데 이제 네오 QLED라고 해서 미니 LED 제품이 사실은 올해는 하이엔드였는데 어쨌든 QD 디스플레이를 이제 어쨌든 언론에 노출이 됐으니까 올 빠르면 올 뭐 한 2분기부터는 좀 그 탑재된 제품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좀 주목할 만하죠. 여기에 두 번 접는 거는 두 번 접는 디스플레이는 저도 뭐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탑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그거 탑재해버리면 원가가 더 올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CES 주요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 봤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많이 보이는데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주요 4개 가운데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친환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전력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를 이제 기업들이 정말 진지하게 받는 모양이네요. 뭐 메타 모빌리티도 이번에 현대차에서 어쨌든 개념적인 거를 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있고 저랑 비슷한 아바타도 있어서 동시에 뭐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결국은 이제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XR 기기 이런 부 물론 뭐 최근에 애플 제품이 늦어진다는 일부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늦어져도 뭐 내년에는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하죠. 뭐 결과적으로 3D 컨텐츠를 빠른 속도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R 기기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정말 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OLED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3D 컨텐츠가 고해상도의 3D 컨텐츠는 비트가 많거든요. 그만큼 저장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SSD든 뭐 이런 저장 반도체에도 또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컨텐츠 쪽에 많이 메타버스 초점이 갔죠. 게임 컨텐츠 쪽에.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뭐 반도체가 사실 뭐 의미 있는 수의 저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랑 퀄컴이랑도 서로 키노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개발하는 내용도 XR 기기 개발 쪽도 마이크로소프트가 XR 기기를 이제 개발하면 퀄컴이 이제 XR 칩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어쨌든 언론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이제 좀 더 고성능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의 중요성과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쨌든 간에 저장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또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D램과 그 다음에 랜드의 중요성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 하나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홀로렌즈인가? 맞습니다. 홀로렌즈 2를 만들었는데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저는 구현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모양은 되게 둔탁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이거 사용처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기기만 작게 만들면 이거 그렇죠. 진짜 메타버스의 선두주자가 오히려 메타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게다가 게임 회사까지 인수한 걸 보니까 그림을 맞습니다. 딱 잡고 가는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게이밍 클라우드도 해요. 우리 구글의 스타디아처럼 게이밍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원래 게임하면 또 우리 소니랑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게임 콘솔 쪽으로도 그래서 게임 컨텐츠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디바이스 쪽도 많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자체 또 그런 데이터 센터 전용 또 칩 설계도 또 지금 준비하거든요. 파운드리 일을 또 시키겠죠. 그래서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하게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타 버스 전용
전용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네. 메타버스를 지원하려면 2D 컨텐츠보다 3D 컨텐츠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엄청나게 양이 많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안 가면 사용자 경험이 급감하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네. 고생하고 뭘 쓰고 있는데 네. 괜히 안 좋은 경험하면 안 되니까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의 뭐 GPU든 네. 아니면 CPU든 이런 성능이 많이 바뀔 거고 네. 또 그런 새로운 제품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를 다 교체하겠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더 해줘. 홀로렌즈 2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얘기로만. 예, 하여튼 이번에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예. 네네네. 왜냐하면 야 이게 의외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만약에 이게 등장을 하면 한국의 디바이스 관련된 밸류 체인들 난리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뭐 애플의 XR 가지고도 LG 노트에 그렇게 주가가 갔는데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원래 홀로렌즈가 과거부터 상당히 뭐 구글 글라스와 함께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되게 좀 제가 2017년부터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되면 칩 회사들뿐만 아니고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부속 만드는 회사들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이너텍이 한번 보여준 거죠. 예, 최근에. 맞습니다. 네. 저는 XR 기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뭐 착용할 때 거부감이 없지. 그리고 3박자를 갖춰야지. 서비스의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네. 고속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장착하는 네. 이 디바이스 자체가 정말 부담 없이 장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굳이 뭐 가서 경험하기보다는 한번 간접 경험하고 직접 가서 정말 말처럼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예. 미국에 그거 가보고 싶은 국립공원들 예. XR로 보면 오히려 훨씬 자세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고 다 설명 듣고 네. 뭐 여기서 박물관 가서 뭐 루브르 박물관 가서 뭐 보려면 모르잖아요. 네. 알아서 또 뭐 더빙해서 들으면 또 그렇죠. 근데 직접 다 공부하고서 직접 한번 보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8K로 보면 현장에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일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옷이든 뭐 아파트든 뭐 자동차든 다 그런 환경에서 간접 경험해보고 네. 예, 저는 하면 직접 가상으로 한번 운전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괜찮냐고 매장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저는 하여튼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컨슈머 네. 제품의 반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 역할은 분명히 할 거고 그 중심에는 GPU가 있다. 네. 결국 이제 눈에 보는 차별화일 때 우리가 시각이지 그게 사실 네. 후각하고 청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이려면 결국 그래픽의 그 엑셀러레이터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GPU든 아니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일반 GPU든 한 번 더 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GPU가 업되는데 메모리든 이런 쪽도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CPU도 당연히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많이 단기적인 매크로 이슈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네. 큰 디렉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노은찬 센터장님과 더불어서 노은찬 센터장님 미국에 이제 CES 격리를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10박 11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또 본 시간보다 격리 시간이 훨씬 기셨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는 이제 컴덱스라고 시카고에서 하는 것도 많이 갔고, 네. 그다음에 세빗, 하노버 이런 쪽인데 사실 CS를 어쨌든 뭐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뭐 되게 좋았는데도 자가격리가 길어가지고 네. 정말 추억의 CS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힘들게 다녀오신 경험을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 칩 관련부터 지금 특별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거기에 GPU가 중심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기업인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새롭게 GPU 세상에 들어오는 인텔, 그리고 새롭게 판을 짜고 있는 인텔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까지 소상하게 아주 CES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듣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투자 시계열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투자하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2022년과 23년에 걸쳐서 이건 저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시간 만들어주신 노은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정 잘 보내십시오. 네, 우리 이 설날에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우리 설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